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해양대학교 신용식입니다. 사실 지난번 11월 26일에 혼합군 물 포럼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영산강 하구, 그것도 하구 뚝과 해양 생태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제가 보성에서 하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어, 하구라고 하는 것이 실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구는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곳이다. 즉 제가 오작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하구는 이렇게 환경적으로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산적인 시스템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생산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물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옥수수밭보다 4배에서 10배 정도가 더 유기물 생산량이 많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경제적 가치로 따져봤을 때 헥타르당 약 22,000불, 섬진강 같은 경우는 연 약 3천만 원 정도의 헥타르당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가 있는 이유는 결국 하고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때문에 그런데요. 그 역할을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수산자원의 보고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우리가 사람들이 자원으로 이용하는 물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해조류라든지 이런 수산 자원이 이 하구에서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이고, 또 오염물질도 정화하고 또 재해도 저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는 것인데, 이 타이더 플래시인데요. 기본적으로 물이 홍수가 났을 때 이렇게 여기 이 타이더 플래시로 물이 번지면서 확산이 되면서 재해가 오히려 저감하는 어, 효과를 일으키죠. 요가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하구가 굉장히 최근 활용이 많이 수자원으로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연안에 몰리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농업이라든지 뭐 농업은 말할 것도 없죠. 관광, 물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구가 이용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호남에서의 하구는 어떤가요? 하구는 호남에는 대형으로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산강 하구와 섬진강 하구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과거에 호남의 젖줄이라고 불리워졌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화라든지 제철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됐던 그런 하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작은 탐진강 하구가 또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섬진강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남았죠. 탐진강하고도 결국 최근에 탐진댐이 생기면서 인위적으로 변형된 하구가 되었고요. 유일하게 섬진강하구가 자연하구, 대형하구로서 유일한 하구입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해수가 바깥쪽에서 들어오고 담수가 육상에서 들어오는 그래서 서로 만나는 공간, 하구역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강과 바다의 오작교로 가는 우리 영산강 하구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 영산강 하구는
도대체 영상 강의라는 것이 어디서 지리적으로 시작하는지를 보면 전남 단양군 용수에서 발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광역시를 지나죠. 그래서 광주광역시죠, 사실. 행정적인 여러 군들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이 영산강의 명칭은 사실 과거에는 오히려 금천, 금강진 이런 식으로 불려졌다가 조선시대의 영산강으로 이렇게 개명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은 결국 여기서는 영산포 번창하고 연관이 있다. 영산포는 잘 아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 영산포, 흑산도 홍어가 영산포로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런 지리적인 것 때문에 결국 삭힌 홍어가 개발이 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영산강 하구의 변천을 보면 과거에 이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공식적인 영산강 과거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도죠. 지형도 조선지형도인데 1918년도에 만들어진 그때 당시 보면 상당히 지금하고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만 해도 홍수 피해가 보고가 됐었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또 만조시에는 이제 이런 홍수 피해가 좀 잦았던 그런 보고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자료가 잘 넘어가지 않네요. 그 이후에 특히 농업종합개발 사업을 통해서 하구뚝이 1981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여기죠. 이 집에서. 그리고 그 뒤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보니까 보가 2개가 또 축조가 됐죠. 건설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보건설이 되면서 환경적으로 바뀌었고 또 와수 처리장 같은 경우가 생겼는데 이런 여기는 총인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처리를 강화하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기후 변화들 최근에는 14년에 하구뚝이 또 구조가 변경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변천들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의 모습인데요. 실제 표지 이용을 보면 과거 54년에 이렇게 갯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간척이 돼서 농지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하구뚝이 여기 있고 위에 축산보 또 순천보가 위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하구뚝이 생기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 첫 번째는 바로 하구순환 변화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구라고 하는 것이 바닷물과 밤수가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축조 이전에는 하구뚝 축조 이전에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는데 이제 하구뚝이 축조가 되면서 뭐요? 해수는 더 이상 안쪽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담수는 바깥쪽으로 나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완전히 담수와 해수욕으로 분리되고 간혹 이제 관문이 여기 하구뚝에 관문이 있어요. 관문이 수문이 있는데 그것이 개방될 경우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담수가 이런 구조로 하구 순환이 바뀌었다. 그래서 하구뚝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하구뚝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농업용수 확보라든지 자연재해 감소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사실 세워졌습니다. 근데 처음에 세워졌을 때 모습이고요.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14년도에 증축이 됐어요. 2배로 늘어났습니다. 길이가. 그래서 240m에서 480m로 이렇게 확장이 됐다는 것이고요.
자, 이 그림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시죠? 복잡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하구뚝으로 기본을 해서 해수욕과 담수욕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됐는데 관리 현황도 보면 관리 주체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요즘 뭐 환경부로 물 관리 일원화가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또 정부 시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구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구뚝을 공유해서 기본적으로 해수욕은 해양수산부, 안쪽은 환경부입니다. 그리고 이 하구뚝은 또 제방은 이 농어촌공사에서 축산식품부죠. 거기 속해 있는 공사에서 또 관리를 하고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농업과 관련되는 것은 축산식품부입니다. 또 하천 쪽은 또 국토교통부가 또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지역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도 관여가 되고 또 이제 문화랑 유적들 이런 쪽은 또 체육관광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관리 현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축조 후하고 또 축조 후에 생태가 어떻게 됐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 고유종이 감소하고 외래종이 증가했다. 또 뭐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성을 비교한 것인데요. 영상과 같은 경우 D등급 이하, D등급 이하라는 나쁜 건강성을 보여주는 등급인데 D등급 이하가 비율이 39, 40% 정도 된다 하는 것이죠. 3등급에 비하면 엄청 높죠. 그래서 상당히 그 비율이 악화되어 있는 건강 상태도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수욕 저서 저수 상태는 어떨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제 바깥쪽 해수욕 쪽을 한번 안쪽 지금까지는 담수욕 안쪽을 살펴봤는데요. 바깥쪽은 어떨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먼저 수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심을 봤을 때 평균 수심으로 봤을 때 30년 동안 약 30, 이건 실제로 논문을 통해서 보고된 결과입니다. 평균 수심 1.5m가 감소했더라. 결국 뭐냐면 퇴적물이 퇴적이 됐다. 그리고 또 세립화됐다 하는 것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수심이 감소가 되는 그 이유는 퇴적물이 쌓였기 때문이고 그것도 세립질에 세립한 아주 작은 퇴적물들이 쌓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퇴적상이 이렇게 퇴적층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를 겪으면서 수심이나 이런 것들 변화를 겪으면서 대형 저수동물도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종수 감소하고 오염수표 종류 밀도가 증가했다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됐고요. 또 심각한 것은 뭐냐면 물속에 있는 산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산소가 없어지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데드 존이라고 얘기해요. 육상에서도 산소가 없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인류는 못 견디죠. 그러듯이 바다에서도 산소가 없으면 생물들이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산강 하구가 이 산소가 없어지는 빈산소층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영산강 하구에서 해수 쪽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수 수문이 개방될 경우에 한해서 담수가 바깥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강우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내수면의 이 안쪽 방비제 안쪽에 하우톡 안쪽에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담수를 방류하게 됩니다. 그 방류량 결국 이 선으로 보이는 이쪽 왼쪽이 이제 강우량인데요. 강우량이 이 강우량을 봤을 때
실제 평균 방류량하고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강우량하고 유사한 형태로 방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류가 됐을 때 결국 방류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해수욕에서 여기는 보통 30 정도의 염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방류가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떨어지죠, 염분이. 그래서 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게 바로 여기서 결과에서 보여주는 그림,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10에 가까웠고 뭐 거의 0에 가까울 때도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상당히 이 바깥 여기 하구뚝 근처에서는 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 결과 이것은 또 부유생물 즉 이제 물속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또 방류가 될 때 전후로 이렇게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결국 담류가 방류되기 전에 또 담수가 방류될 시기 그리고 방류된 후에 그 식물 플랑크톤의 종조성을 보면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이게 4일 정도의 조사 기간이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생물상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방류 후에는 와표모주류, 뭐 유명하죠. 적조 생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점해지더라 하는 것이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담수 방류 이후 적조 증가하고 이후까지도 유지가 된다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구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때 당시엔 국토 개발도 필요했고 농지의 개발도 필요했기 때문에 또 농업용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구뚝을 건설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안쪽도 그렇고 바깥쪽도 그렇고 상당히 생태계 변화가 있었다. 그 영향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한 하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